자, 김종직, 조이제문, 연산군 때 있었던 무슨 사화? 첫 번째 사화? 무사와 모사화. KB 윤씨, 와 관련된 사화? 자사와 갑자사화. 살인들이 많이 죽었고요. 중종 때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가 기묘사화죠. 자, 그리고 명종 때 외척들 간의 싸움에서 일어난 사화. 을사사화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살인들이 훈구 공신들에게 피해를 받지만 살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교육기관 뭘 통해서? 서원. 자, 지방에서 이 양반들이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약속, 향교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유교윤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퇴계, 이황 이황. 이황은 그림 그려가지고 선조한테 이거 설명했다 그랬죠. 성악, 십도 십도. 이이는 율곡이는 성리학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선조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성악, 십요 집요. 자, 이이는 그 동호독서당이라는 곳에서 공부하면서 학자들이랑 같이 연구했다 그랬죠? 그거 문답을 적어놓은 책이 동호? 맞아. 이이는 신사임당 아들이죠. 자, 이이가 강릉에서 어렸을 때 자랐던 집이 주컨 오죽헌. 선조 때는 사림관에 뭐가 발생했어요? 붕당이 발생했죠? 이제 대립이 맞아요. 대립이 생긴 건데 붕당이 당이 나뉘었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자 이때 이조전랑 자리 청검문제를 놓고 거의 대립이 격렬해지죠.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한때 율곡이랑 잘 지내다가 율곡이 죽은 다음부터 동인으로 옮겨탔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욕을 하고 다녔는데 자, 그 정여립 집에서 이제 영모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서 이 정여립이 영모 사건에 휘말리는데 이때 정철이라는 사람이 정여립과 연관된 동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처벌했다 그랬죠. 자, 이게 기축년에 일어난 기축 옥사. 이때 서인들이 권력을 쥐게 돼요. 자, 근데 선조가 40살 넘도록 아직 세자를 책봉을 안 했다 그랬죠. 먼저 정비였던 의인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고, 자, 첩들, 후궁들 사이에서만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 임해군은 많이 모자란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 해군 광해군이 능력이 탁월했죠. 근데 선조가 광해군을 별로 좋아했다 그랬어요? 유 안 좋아했다 그랬죠. 광해군보다 임빈김씨라는 여자 소생의 신성군 신성군을 좋아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선조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요때 정철이 영의정, 우의정 모아다가 자, 우리 정승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선조를 찾아가서 세자측봉 광해군으로 하세요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정작 이사내라는 영의정은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나오고 유성룡은 같이 얘기하기로 해놓고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입을 막았어요. 꼭 닫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때 선조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정철을 유배를 보내고 이때 정철과 관련됐던 서인들이 다 유배를 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서인들이 싹 이제 정계에서 딱 그 유배를 가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동인들이 이제 자기들 차례가 온 거죠.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봐. 자, 그래서 동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서인들을 우리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아예 쓱다 몰아내 버려야 된다. 적극적으로 서인들을 처벌하고 동인들 세상을 만들자. 이런 사람들이 북인. 자, 반면에 걔네랑 똑같이 하면 우리도 걔네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적당히 하자. 자, 이런 사람들이 남인. 세게 처벌하자가 어느 사람들이라고 동인 중에서 북인, 적당히 처벌하자가 남인. 자, 이렇게 북인, 남인, 서인 해가지고 3세계 당파 싸움이 생기기 시작한 게 선조 때예요. 자, 일본이 평소에 조선을 좀 괴롭혔는데 이상하게 일본이 조용해졌죠. 자, 그래서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나 좀 알아보려고 통신사를 보냈다 그랬죠?
자, 그래 통신사로 갔던 사람들이 저마다 돌아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했죠. 자, 히데요시가 아주 뭐랄까, 담력이 있고 되게 똘똘해 보였으면 그 일본 군대가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일본 침략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히데요시 눈이 쥐같이 생겼고, 자, 일본 군대는 겁낼 게 없다. 일본을 깔봤던 사람들이 있었죠. 갈팡질팡 대비를 잘 못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임진 뭐야? 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부산이 쉽게 함락되고, 자, 충주의 창금대에서 신립장군이 이끈 병사들이 일본 군대에게 패배당했죠. 신립장군은 기마 전술을 잘 사용했는데, 자, 그 창금대 벌판에서 이제 그날 전날에 비가 왔잖아요. 전투 전날에. 그래서 막 진창이 됐고 기마병들이 다 발이 빠져버렸죠, 거기. 일본군 조총에게 완전 밥이 됐죠. 다 크게 패배했죠. 자, 신립이 그렇게 크게 패배하면서 이제 일본 군대가 충주 지나가지고 한양으로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가 됐어요. 선조가 당황했어요. 자, 당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한양에서 명나라를 향해서 도망가기로 해요. 자, 이렇게 임금이 수도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도망가는 거를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몽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자, 요 압록강 하구까지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자, 요 압록강 하구에 있는 중요한 도시가 의주라는 도시예요. 이쪽으로 몽진을 가게 된다. 그리고 몽진 가기 직전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세자를 빨리 정해야겠죠. 아직 정해지질 않았으니까. 그제서야 선조가 세자를 누구로 정한다? 광해군으로 세자를 정한다. 자, 광해군은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위태위태한 그 세자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아버지가 좋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죠. 어쩔 수 없이 세자 책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선조가 요 임진왜란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나 이제 왕 안 해. 나 왕 안 할 거고 저 세자한테 왕자리 주던가 하자. 나는 왕 안 할 거야. 이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네요. 아니 됩니다. 엎드려가지고 자 양위하시면 안 됩니다.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유교에서 충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근데 선조가 일단은 지금 수도로 옮겨가지고 도망온 것도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권위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충성을 계속 확인하려고 계속 자기가 왕 안 하겠다고 양위하겠다는 그 양위 소동을 벌여요. 그럼 그때마다 신하들이나 특히 이 세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찾아가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양위하시면 아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임진왜란 일어난 그 7년 동안에 30번도 넘게 해요. 누가? 선조가. 그쵸. 민폐를 끼친 거죠. 자, 선조는 계속 이 요동 지역으로 도망가서 어떻게든 명나라 도움을 좀 받으려 그래요. 근데 명나라에서는 이 요동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요동에는 준비된 것도 없고 선조가 와봤자 우리가 뭐 대접도 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조는 계속 어디로 가겠다 그래? 명나라로 가겠다 그런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이제 그 생각해낸 계략이 일단 지금 뭐 주민들 다 버리고 이쪽으로 거의 도망간 거잖아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나머지 조선 지역이 잘 다스려질 리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고 좀 이제 다시 좀 다독여야 되는데 선조가 직접 여기 전장터로 일본 군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세자를 보내요. 자, 임금과 신하가 모여가지고 정치 토론하는 자리를 조정이라고 하죠. 선조가 조정을 둘로 나눠요. 자, 임금이 이끄는 조정을 대조. 뭐라고 한다고요?
대조. 큰 조정에서 대조. 자, 임금 바로 아래가 세자죠. 세자가 이끄는 조정을 나눌 분자 써가지고 분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세자, 당시에 이제 17살이었어요. 17살의 어린 세자가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가지고 전장터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돼요. 물론 일본 군대가 많은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었겠죠? 일본 군대가 없는, 좀 눈에 안 띄는, 그러면서 중요한 지역을 골라다니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세자가 전장터를 누비게 된다고. 세자가 전장터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지금 막 백성들이 흩어져 있고 막 임금은 막 도망갔다 그러고 일본 군대는 막 자기들 죽이러 쫓아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무섭고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겠죠. 자, 이렇게 무섭고 원망하는 지금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자, 다독이고 민심을 수습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어린 세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광해군을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광해군의 인기가 점점 치솟게 돼요. 반면에 아들을 저 전쟁터에 내보내고 계속 명나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시시때때로 계속 나 왕 안해 하고 양위하겠다는 선조의 인기는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추락을 하게 된다.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임진왜란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 거고 42페이지 보세요. 자, 요거 조선의 그 정치 시스템 관련된 건데 요거 빠르게 할게요. 잘 봐요. 자, 여기 중앙은 항상 어디라 그랬어요? 중앙. 수도. 수도라 그랬죠? 자, 조선의 수도는 어디예요? 안양. 한양이죠, 한양? 한양의 그 정치 기구,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고려 시대 때 도평의사사라고 불렸죠. 그게 이제 조선으로 오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의정. 의정부라고 바뀌었죠. 의정부는 자, 임금의 어떤 명령을 또 받아서 모든 국가의 정치를 이제 총괄하는 일을 맡아요. 의정부의 삼재상, 삼정승을 순서대로 읽어봐.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어떤 게 높아요? 의정. 좌의정이 높죠. 그래서 먼저 쓴 거죠. 자, 그 임금이 앉았을 때, 자, 임금이 보통 어딜 보고 앉는다 그랬어요? 남쪽. 남쪽을 보고 앉는다 그랬죠. 그죠? 네. 자, 이때 이 임금의 왼쪽에 위치하는 사람이 좌의정이죠. 아, 우의정. 영의정도 보통 여기 같이 앉아요. 의정은 높은 거 아닙니까? 어? 영의정이 하나. 가장 높은 거죠. 자, 이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동반, 이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서반.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최고 관직이었고, 자, 6조 보세요, 6조. 의정부에 딸려있는 6조. 이호, 예병, 형공. 이는 무슨 부예요? 이조는 인사, 호조는 재정, 세금, 예조는 교육, 외교, 또 뭐 하는데요? 과거, 시험. 교육부랑 뭐 여러 가지 외교부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병조는 병사. 분사, 그렇죠. 형조는 형벌. 법, 그렇죠. 형벌. 공조는 건축. 건축, 공사. 좋아요. 오, 이제 나오죠, 이제.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이런 게 있었죠. 고려시대 때 육부라고 부르다가 조선시대 때 와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조. 육조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삼사라는 기구가 있었죠. 아주 중요하죠. 자, 삼사는 세 개 관청을 얘기하는데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얘기하죠. 사헌부는 관리들이 잘못한 것들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관. 고려시대는 이거 뭐라 그랬죠? 어사대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요, 혹시? 자, 사간원은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자리예요. 랑사라고 불렀어요. 나 세계여가지고 사는 사람. 그쵸?
홍문관은 원래 세종대왕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집, 현전, 집현전이라고 부르다가 세조가 이 집현전을 어떻게 했죠? 폐지, 없애버리고 성종 때 다시 홍문관이 생겼죠. 자, 요 세 기관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 왕의 잘잘못을 비판하면서 아니 되옵니다. 대간과 관관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간. 오늘날 뉴스나 신문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뉴스나 신문에서 정치인들 잘못하면 막 까잖아요. 그죠? 그런 언론기관 역할을 했다. 자,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고요. 자, 왕이 뭔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전달할 때 항상 이 승정원을 거쳐가지고 승정원에 있는 승지들, 비서들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임금에게 전달할 얘기가 있으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승정, 승정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승정원이라는 그 관청명은 중국에서 왔거든요. 중국의 송나라 때 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기구가 은대문 안쪽에 있었다 그래요. 은빛으로 돼 있는 대문 안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은대라고 불렀는데 승정원을 그래서 부르는 별명 뭐라고 부른다? 은대, 은빛 건물을 떠올리세요. 왕명을 신하들에게 전달하고 신하들의 얘기를 왕에게 전달했다. 승정원의 최고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고승지라고. 자, 이조의 최고 우두머리 뭐라고 부를까요? 호조, 예조, 병조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럴까? 이조? 판서라고 불러요. 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 이렇게 부르면서. 자, 그럼 사헌부의 최고 대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헌부. 대사헌. 사관원의 대장을 대사관. 홍문관의 최고 수장을 음, 대제학이라고 불러요. 자, 의금부도 중요한 기구예요. 자, 만약에 국왕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금부에 하옥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부모님한테 불효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혹은 뭐 이제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거나 예, 이런 식으로 효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형이 동생을 심하게 때리거나 자 이런 것들을 유교윤리를 저버린 죄를 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상. 자 그리고 죄인들 우리 저번에 세조가 계유정난 일으킨 다음에 단종복위 운동 일어나가지고 성산문이랑 박팽령 같은 사람 고문당했죠. 네. 자, 그 고문당할 때 그런 거 죄인들 고문하고 신문하는 기구가 다 어디예요? 의금부라는 기구. 의금부의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를 금부도사라고.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국왕의 권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국왕의 직속 기구다. 조선시대는 기록의 나라죠. 임금이 죽으면은 실록청이라는 게 열려요. 그리고 실록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록을 만드는데 실록을 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기구가 춘추관이에요. 여기서는 실록을 비롯해서 임금이 죽으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성부. 한양을 한성부라고 불렀거든요. 이 한성부에서는 수도의 치안과 행정, 이런 것들을 담당해요. 한성부의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한성부, 한윤, 이렇게 불렀어요. 윤은 우두머리를 뜻하거든요. 자, 이제 조선은 팔도 아래 여러 부와 목과 군과 현, 부목군현이 있었는데 다른 부들의 최고 우두머리는 다 부윤, 그냥 윤 이렇게 불렀는데 유일하게 수도 서울만 한성만 뭐라고 불렀다? 무슨 한윤 이렇게 불렀다. 이 사람이 오늘날로 치면 서울 시장이에요. 지금 누구죠? 유세훈? 네.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자, 이거 외에도, 자, 그 한성이랑 경기도 지역에서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경찰기구, 포도청이란 기구가 있었어요. 포도청 들어봤어요? 자, 여기 포도청의 우두머리가 포도 대장. 대장이에요. 요즘은 도둑질하거나 잘못하면 어디 잡혀가요? 경찰서 잡혀가죠. 그죠? 경찰서에 이제 경찰서 책임지는 사람이 경찰서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잘못하면은 이 포도청에 끌려가는. 자, 그리고 그 포도청에서 그 포도청을 관장하는 최고 사람은 포도 대장. 자, 우리 국립대학으로는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 초시에 급제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 그랬죠. 조광조도 첫 번째 시험 초시에 급제한 다음에 바로 대과응시하지 않고 일단 공부 더 하려고 어디 들어갔다고요? 성균관에 들어갔죠. 국립대학이. 자, 봐봐. 고구려 뭐예요? 고구려. 토수리망 때. 태학. 신라. 신문학 때 국학이죠. 그죠? 자, 그리고 발해. 주작, 주자감. 오, 좋아요. 고려. 주작, 국자감이죠. 조선. 성균관, 이렇게만 나오면 돼. 아주 잘했어요. 자, 성균관이 국립대학이라면 그 아래 한 중학교, 고등학교, 중고등 정도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부학당이에요. 사부학당. 동, 서, 남, 북은 없고 중. 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 자, 성균관이나 사부학당은 다 공립이에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는 뭐가 있었을까요? 개인이 운영하는 초등교육기관은 서당이 있었죠? 얘네는 사립이에요. 사립. 개인이 운영하는 초등. 그러면은 사립교육기관이면서 중등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원. 서원이죠. 원. 그죠? 중, 고등. 자, 지방으로 가보세요. 지방. 수도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지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항상 고려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고려는 오도랑 양계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였고 양계는 어떤 행정구역이었죠? 여진족, 거란족을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조선은 그 양계라는 군사행정구역이 이제 없어져요. 전국이 몇 도가 된다? 팔도, 8도가 돼요. 8도. 자, 이 8도 보면은 먼저 수도 한양을 감싸고 있는 무슨 도? 경기도, 경기도.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경기도 바로 아래 무슨 도 있어요? 충주랑 청주가 있는 충청도, 충청도. 고려시대 때 양광도라고 불리다가 충청도로 이름 바뀌고요. 그리고 그쵸. 전주와 나주가 있는 전라도. 그리고 오른쪽 경주랑 상주가 있는 도산, 경상도가 있죠. 그 위로 올라가 산 많고 강릉과 원주가 강원도가 있죠. 강원도 위에 이성계 고향이 있는데 함경도가 있죠. 함흥과 경성이 유명하죠. 경성은 그 세종대왕이 개척했던 육진 중에 하나의 도시예요. 자, 그리고 평양과 안주가 유명한 동네. 평안도예요. 평양을 흐르는 강 대동강. 그리고 설시대첩 때 청천강 기억나요? 그 청천강이 흘러나가는 도시가 안주라는 도시예요. 평안도. 그리고 마지막 황주랑 해주가 유명한 동네라서 황해도. 이게 조선의 8도예요.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몇 도예요? 북한 제외하고 대한민국도 8도죠. 대한민국에 속한 도가 어느 도예요? 강원도까지죠. 근데 왜 8도죠?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로 나뉘죠. 경상도도 남도 북도로 나뉘죠. 그래서 8도죠, 여전히.
팔도라는 행정구역에는 관찰사가 파견돼요. 이 관찰사를 이제 뭐 감사라고도 불러요. 자, 관찰사는 임기가 선생님 봐봐. 임기가 1년이에요. 몇 년? 1년. 자, 우리 고려시대 때 오도에 파견됐던 안찰사 기억나요? 안찰사 임기가 몇 개월이었죠? 4개월, 6개월. 6개월이었어, 6개월. 근데 도가 넓죠? 6개월 임기라는 거는 머무는 곳이 있었다? 그냥 한번 돌면 끝이라 그랬죠? 순찰직이었는데, 관찰사 임기가 몇 년?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이면 꽤 길죠? 머무는 관청이 있어요. 예. 관찰사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팔도 아래는 부, 목, 군, 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여기 파견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수령. 자, 수령을 다른 이름으로는 원님이라고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원님. 그리고 혹은 이렇게도 불렀어요. 사또라고도 불렀어요. 들어봤어요? 사또. 변사또 들어봤죠? 춘향이 괴롭혔던. 네. 고려시대 때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다 수령이 다 파견됐나? 안 되는 곳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향리들이 그냥 그 지방에서 지배를 했죠. 근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그 지방관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다 파견돼요. 자, 이제 속현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돼요. 그리고, 자, 향부곡소라는 기간 곧 기억나요? 향부곡소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모든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자, 지방으로 파견된 그 습도들은 권한이 막강해요. 지방으로 가면 사실상 왕이에요, 왕. 즉, 행정, 법을 집행하고 사법, 법을 자기가 해석해서 적용하고 군사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자, 지방으로 가면 수령은 사실상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지방에 왕노릇을 한다고. 자, 근데 수령은 임기가 있어요. 봐봐, 선생님 봐봐. 임기가 있는데 서울에서 과거 시험 합격한 다음에 저 멀리 뭐 부산으로 왔어요. 자, 부산에서 임기 한 1년을 받았는데, 1년 동안 부산을 다스리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부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원래 서울 출신이면 잘 모르죠? 그러면은 그 수령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수령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 오, 맞아요. 향리예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향리. 자, 향리는, 고려시대 때 향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원래 호족이라고 불리다가 고려시대 때 향리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그 향리들이 고려시대 때는 지방관 파견 안 되는 곳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서 지방에서 꽤 실세 역할을 했어요. 힘도 세고. 자, 그런데 조선시대 와가지고는 모든 군현에 다 수령들이 오니까 향리가 예전보다 지위가 낮아진 거예요. 대신에 향리들은 그 동네에서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 정보를 어떻게 해요? 많이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향리들은 수령들이 파견돼서 오면은 수령 옆에서 그 수령들을 도와가지고 이 집에 인구가 얼마 있고 이 집에 뭐 그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향리란 말이에요. 향리들은 그런 걸 왜 할까요? 세금 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오래 살면서 대대손손 그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살면서 그 동네 인구라든지 나무 숫자라든지 짐승이 얼마 사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어, 세금을 보. 짐승은 이제 소나 말 같은 것들은 소는 또 농사에 사용될 수가 있죠. 말은 전쟁 시 동원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물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향리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누굴 돕는 거예요? 수령. 수령을 돕는 거예요. 자, 이 향리는 자, 우리
의정부 아래 육조라는 기관 기억나죠? 이호, 예병, 현공 육조가 있었잖아요. 향리도 육방이 있었어요.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 자, 이 중에서 이방이 제일 권한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수령 옆에서 너희 수갑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갱신수염 같이 이렇게 수염 붙이고 이렇게 수령 옆에서 얘 나으리 나으리 하는 일은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방이 대표적인 누구 뭐다? 지방의 흉리들이에요. 저거 저 이 흉리는 조선시대 오면 한 중인 정도의 집이에요. 중인. 지배층 완전 높은 지배층들은 아니고 중간 지배층. 근데 봐봐, 이 향리들이 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지리. 그 지방의 뭐 인구, 지리, 여러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세금 실제로 거둘 때 이 향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 집을. 자, 나중에 백성들이 탐관오리들 수탈에 못 견뎌가지고 반란 일으켰을 때 누구부터 죽일까요? 향리들 먼저 가서 죽여요. 자, 그럼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향리. 자, 근데 선생님 봐봐. 어, 이 서울에서 과거 시험 급제했어요. 이 사람 고향도 서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산으로 파견이 됐어요.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죠? 부산 와가지고 그 부산 지역 향리를 불렀어요.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세금 어디서 나오고 알려줘요. 근데 그 향리가 요렇게 하시면 세금 거두기 더 좋습니다부터 해가지고 팁을 많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이 그 향리랑 꼭 손을 붙잡고 그 부산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짰어요. 자, 이거를 요즘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뭐야 뭐 카메라나 뭐 전화나 뭐 이런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수령이 가면은 이런 것들을 왕이 견제하거나 별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수령은 사실상 지방 가면 거의 왕 노릇할 수가 있다 그랬죠. 너무 이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비대해져가지고 백성들을 쥐어 짤까봐 이 수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 기관이 유향소라는 기구예요. 뭐라고요? 향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거예요. 시골, 지방에. 자, 이 유향소는 은퇴한 관리 혹은 이제 공부 좀 했던 초시에 급제한 양반 유생들.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향리들이 나쁜 짓 하는 거를 옆에서 이제 말리고 그리고 수령이 이렇게 통치할 때 이렇게 저렇게 수령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유향소도 기관이 뭐랄까 점점 커지면서 수령이 중앙에서 파견이 됐는데 이 유향소에 있는 관리들이 수령을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소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수도경자거든요. 한양에 경제소란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향소를 통제하기도 했다.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준일이가 뭐 여기 인천 사람인데 네,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어요. 네, 플래카드가 붙고 난리가 났겠죠, 인천에서. 과거 시험 붙는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어딘가 이제 배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지방관, 숙도로 배치가 되게 되는데, 준일이는 인천에 배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인천에 배치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준일이가 인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인천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잘하고 거기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싫어하는 사람이랑 부모님 관계. 준일이가 인천에 가면 준일이는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령이기 때문에 그 인천 지방 사람들이 준일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뇌물 바치고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준일이 막 대접하고 청특 같은 거 넣을 수가 있죠. 그럼 부정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자기 출신 지역에는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를 상피제라고 불러요. 자기 출신 지역엔 배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요즘에도 이런 거 있죠. 어, 만약에, 재우 부모님이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이란 말이야. 근데 재우가 이제 그 중학교 교사신데 재우가 중학교 올라가면 자기 부모님 있는 중학교에는 그 학생 보통 진학을 해야 못해요. 보통은 피하게끔 한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럴 수가 있죠. 그 교사가 시험 출제하는 권한이 있는데 자기 아이가 만약에 자기 학교 와가지고 배우면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알려줄 수도 있죠. 네. 그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죠. 뉴스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숙명여고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럼 그 전에는 네. 됐었어요? 그게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부모님 있는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알려준 거죠. 그래서 성적이 계속 좋았어요. 어떻게 근데 안 보내시요 걸렸죠. 다 감옥 갔어요. 자,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향교. 향 들어가면 다시 지방 시골이라 그랬죠? 이거는 지방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 수도에 성균관이 있었다면 지방에는 뭐가 있었다? 향교가 있었다. 향교. 자, 이 훈구 세력들, 공신들을 가리키죠. 특히 세조를 왕으로 세웠던 계유정난 이후의 공신들을 훈구 공신들이라고 불렀죠. 사림들은 이 사람들은 자, 뿌리를 올라가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려 말기부터 있었죠. 고려 말에 이색이나 정몽주 기억나죠? 대표적인 훈구 인물이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공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림에는 김종직과 김일송 같은 사람. 자,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과거 시험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관리 등용 방법이었죠. 조선시대부터는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은 출세하기 어려워요. 무조건 어디 합격을 해야 돼? 일단 태어나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쵸? 수능이 이제 초시라면 초시 다음에는 복시해서 무조건 합격을 해야 돼. 그래야 출세할 수도 있어요.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 조선시대 과거의 특징은 승과는 스님을 뽑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다? 승과가 없어져요. 그리고 고려시대와 달리 뭐가 생겼다? 과, 묵과. 무인들을 체계적으로 선발하는 묵과가 시행됩니다. 고려시대 때 음서라는 제도 기억나요? 이거 5품 이상의 관리면은 은퇴하고 나서 자식한테 관직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였는데 이 음서의 범위가 축소돼요. 정말 높은 관리 아니면은 관직을 못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5품에서 몇 품으로 올라간다? 네. 큰 거라고 하는 건 추천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다 축소가 돼요. 오로지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문관 뽑는 시험에 이제 속과라고 있죠? 속과를 처음 보는 시험이라 그래서 초시라고 불러요.
이 초시에 합격하면은 생원 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초시에 합격한,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국립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 성균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초시 급제한 다음에 더 공부해가지고 바로 대과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이 대과를 다시 보는 시험이라고 해서 무슨 시험? 복시라고도 불렀어요. 여기서 3년에 한 번 몇 명을 뽑는다고요? 서른? 서른 서른 몇 명? 33명을 뽑고. 자, 무과는 몇 명 뽑았어요? 28, 명 기술관을 뽑는 시험. 요거는 잡과라고 부르죠, 잡과. 율은 뭘까, 율? 율과. 법률 법률. 법관을 뽑는 거예요. 역과는 뭐 하는 데일까, 역과? 어떤 시험일까, 이거? 자, 외국 나갈 때 일본어나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쵸? 통역, 번역하는 사람. 의과는 뭘까요? 의사. 근데 무슨 의사? 한의사. 한의사. 음향과는 천문학자. 월식, 일식 같은 거 예측하는 사람. 법관이 근무했던 곳은 형조고요, 형조. 홍번역관이 근무했던 곳은 사역원이라는 곳이에요. 외국 나갈 때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 통번역하는 사람, 몽골어 이런 것들. 한의사, 내의원. 한문학자, 음향과, 서운관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자, 그 문과나 무과에 급제하면 패를 하나 주거든요. 패? 붉은 패를 줘요. 이게 급제자에게 주는 무슨 패? 홍패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뭘 준다고요? 홍패. 잡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에 급제하면 뭘 줄까요? 하얀 패? 백패를 줘요. 자, 상피제 뭔지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인천 출신이면 인천에 배치되지 않는다. 간쟁, 봉박, 서경. 자,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일했다고? 3사. 3사 기억해 보세요. 뭐랑 뭐가 있었어요? 헌부, 간원, 공관. 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그랬죠? 대간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니, 되옵니다. 이 대간이 성종 때 크기 시작했다 그랬죠? 성종 때, 그쵸.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사람들 견제하려고 살인들을 등용했잖아요. 기억나죠? 자, 군사. 평민은 군대 갈까요? 안 가요? 안 갈까요? 노비들은 군대 안 가요. 일반인들은 군대 가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스님들 좋은 지적인데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압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스님이 되는 방법이 있어서 도첩제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스님 시험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스님으로 인정된 사람들 소수만 스님으로 인정을 했는데 고려가 그것 때문에 망했죠. 너무 많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도첩제 운영해가지고 조금만 스님을 뽑다가 도첩제도 이제 아예 없애버려. 자, 도첩제가 없어졌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스님이 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렇죠. 불교를 아예 나라에서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불교 사찰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선 속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불교 믿는 사람들은 꽤 많았기 때문에. 자, 정군과 고인이 있었는데 16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면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몇 살까지 간다고요? 중3 때부터 몇 살까지?
60살까지 군대를 가야 돼. 자, 근데 군대를 가는데 가서 다 군사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군사 훈련 말고도 군역을 지는 게 있고 또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요역이라고. 그리고 너희 혹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자들, 선생님 봐봐. 남자를 봐봐. 이제 너희 20살 되면 신체 검사를 받거든요? 나라에서. 그 신체 검사에서 급수 판정을 받아요. 1급, 2급, 3급. 높을수록 이제 몸이 좋다는 거예요. 자, 1급, 2급, 3급. 3급 이상이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군대 가야 돼. 현역을 가야 돼요. 자, 3급 아래, 4급 이하부터는 뭐 어떻게 될까요? 뭔가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어디 몸이 안 좋거나 시력이 안 좋거나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은 4급 이하 판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4급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 그럼 공익근무요원제는. 어, 좀 좋은데 네. 나 실적을 줬구나. 그런 경우에도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얘가 안 좋다 그러면은 4급이나 5급을 줘요. 4급 받으면은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래서 지금 군대 1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1년 6개월보다 더 길어요, 공익근무요원은 기간이. 복무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군대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군대 가면은 부모님도 못 보고 1년 반 동안 그 군부대 가 있어야 되죠. 휴가 나올 때만 가끔 나오고. 근데 공익근무요원이 되면 그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군사훈련을 받고 나머지 그 복무 기간 동안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그 이런 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구청 말고 시청 같은 데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4급인 사람들 학교에서 사는 많죠. 그 병역 비리라고 하죠. 연예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군대 안 가고 싶은 사람들 있죠. 의사랑 잘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들이 꽤 많았었어요. 정치인들 자식들 특히 많이 그래가지고 그 선거철 되면은 선생님 봐봐. 선거에서 이겨야 되죠. 그러면은 남의 후보를 인기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철 되면은 라이벌 후보 자식들 병역 검증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사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우랑 윤준이랑 둘이 이제 선거에서 붙었어요. 근데 서로 이기려고 어떻게 하냐면 윤준이는 재우 아들의 병역 비리를 캐고 재우는 윤준이 아들 병역 비리를 캐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아들 중에서 군대를 일부러 안 가게끔 조작을 해서 뺐다. 예. 이게 걸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치, 인기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보통은 선거에서 져요. 예. 근데 아무튼 뭐, 이 보인이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공익근무 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5급이 군대 안 가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십자인대가 완전히 나갔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군대 면제예요. 그쵸? 이 5급 받아서 군대 면제되면 그게 다 신상명세에 남거든요? 그 나중에 회사가 취업하거나 할 때 얘가 군대 면제 간 거 이유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는 게 좋죠. 선생님 갔다 왔고. 자, 면제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관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요.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학생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럼 유학을 공부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죠?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 뭐 그것도 있는데 서원이라는 교육기관 있죠? 여기에 학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서원의 그 학생 명부에. 그렇게 되면 양반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군대를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이방 같은 향리들도 군대를 안 가요. 자, 조선시대 중앙군은 그 수도를 수비하는 군대죠. 조선 전기에는 5위가 있다가, 선생님 봐봐. 임진왜란 거치면서
이 5위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서 군대가 새로 만들어져요. 임진을 한 도중에 일본이 너무 거세게 쳐들어오니까 새로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로 만들어진 부대가 훈련도감이라는 군대예요. 임진을 한 중에 만들어진 첫 번째 만들어진 군대 뭐라고요?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은 포수. 포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포수. 총과 대포를 다루는 사람. 살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살수. 창과 칼을 다루는 사람. 사수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활을 쏘는 사람. 자, 이렇게 몇 수병으로 구성돼 있다? 삼수병으로 구성돼 있고,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이제 평소에 농사 짓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군사훈련 받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군대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 봐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런 군대를 뭐라고 불러요? 신비군. 상비군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쌀로 월급을 받아요. 자, 훈련도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 입대 조건. 한번 읽어보세요. 은도 다 같이 읽어봐. 들수 있고 높은 담을 넘을 수 있는 자. 네. 큰 돌을 들 수 있고,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누구나 입대가 가능해. 네.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조건이었죠. 뭐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입대가 안 됐겠지만, 자, 요만한 조건이면 입대를 할 수가 있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람을 뽑았을까요? 뭐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겠지만, 일본 말고도 후금이라고 불리는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 후금이 또 조선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이런 부대가 만들어진 정묘호란, 병자호란 들어봤죠? 그 호란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부대가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이다. 금위형은 숙종 때 만들어졌어.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는 5개의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대를 몇 군형? 5군형이라고. 자, 봐요. 지방군. 조선 전기에는 진관체제라는 걸 운영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적이 쳐들어와요. 만약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원동에 있는 남자 주민들이 다 수서동에 있는 남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 수서 지역을 자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을 자기네 그 마을에서 스스로 지키는 체제예요. 이 마을 사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럼 일원동은 일원동 따로, 수서동은 수서동 따로 각자 그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체제다? 진관 체제다. 근데 봐봐. 외구가 한 10,000명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뭐 일원동 수서동 주민들 모아봤자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 모아봤자 2,000명이 안 돼요. 근데 외구가 10,000명이 쳐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이거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다 죽겠죠. 당시 외구들이 요 삼포 지역과 이제 한번 또 을묘외변 이런 것들 한번 쳐들어올 때 4,000명, 7,000명 이렇게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니까 이거 막아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진관체제로는. 그래서 자, 재승방리학이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재승방리학은 제압하여 승리하는 방책이란 뜻이에요. 자, 봐봐. 어떻게 제압하여 승리하냐면 일단은 외구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일원동에 있는 남자들 싹 다 모으고 수서동에 있는 남자들 다 모으고 개포동에 있는 남자들 딱 다 모아요. 포이동에 있는 남자들 모으고 자국동에 있는 남자들 모아요. 그 다음에 자, 강남구의 제일 중요한 지역으로 모여요. 그러면은 이 모인 남자들을 그 이끌 만한 리더, 장수가 한양에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숫자가 더 어떻게 됐어요? 예전보다. 많아졌죠?
그 많은 숫자의 군대로 일본 군대랑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승방략 체제예요. 자, 근데 봐봐, 선생님 봐봐. 제승방략 시스템은 일단은 뭐가 진관 체제보다 뭐가 좋아요? 수가 많죠. 그죠? 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일본군 더 많은 숫자를 상대하기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많은 숫자라 그래도 이게 평소에 같이 모여서 훈련을 하거나 같이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통솔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솔이 잘 안 돼요. 그쵸,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자, 아까 장수가 어디서 파견된다 그랬어? 한양에서 파견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 장수들은 이 지역 사정도 잘 모르죠. 그냥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그쵸? 그리고 정작 자기네 마을이랑 자기네 고향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해지겠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특히 또 재생방략 체제가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신립장군이 그 주변에 남자들 다 모아가지고 충주에서 싸워봤잖아요. 탄금대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죠. 자, 허무하게 져버리면서 그 많은 8천 명이나 되는 중요하고 많은 군대가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재생방략 체제는 한 번 지면 뒤가 있어요, 없어요? 뒤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정유재랑 거치면서 다시 뭘로 돌아간다? 진관 체제로 돌아가요. 자, 오히려 숫자가 적더라도 일단 자기 마을이고 자기 동네고 그리고 자기 마을에서 계속 얼굴 보던 사람들끼리 더 손발도 잘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게 적은 숫자지만 더 타격을 많이 줬던 게 이 진관 체제였기 때문에 임진왜란 끝나고는 진관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 조선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낮에는 연기를 피웠고요. 밤에는 불꽃으로 위험 상황을 알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봉수라고 부른다. 지금 저기 일원역, 수서역, 대청역 뭐가 다녀요? 기차? 지하철이 다니죠. 전철이 다니죠. 근데 이 당시 땐 전기나 이런 게 없죠. 근데 이때도 역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뭐가 다녔을까요, 여기? 말이 다녔어요, 말. 자, 먼 곳을 갈 때 예를 들어 부산에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부산까지 멀잖아요. 그러면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이 말 타고 가다가 말이 지치죠. 그럼 중간중간에 있는 역에서 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줄 때 여기 있는 관리들한테 이 패를 보여줘야 돼요. 그 패가 무슨 패예요? 마패예요. 말이 네 마리 그려져 있으면은 말을 몇 번 바꿔 탈 수 있어요? 네 번 바꿔 탈 수 있는. 근데 그런 거에도 오늘 돈을 줘야 돼. 그건 이제 그 관리들은 보통 나라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나라에서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쉬었다 할게요.